안녕하세요. 정보보안 패스파인더 네 번째 시간,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 리버스 엔지니어링, 포렌식, 버그 헌팅, 암호화에 대해서 짧게 언급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선 시스템 보안이에요. 패스워드 접근 제어, 권한, 로그, 취약점, 메모리 조작, DB의 데이터 암호화, 또 응용 프로그램 관리,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고요. 취약점을 발견해서 권한을 탈취한다든지 권한 상승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해킹 기법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한다든지, 메모리를 조작, 그러니까 메모리에 어떤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또는 삽입된 데이터를 오염시킨다든지, 아니면 응용 프로그램을 위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시스템 보안에 속하고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Ctrl Alt Delete 눌러서 자 이렇게 프로세스가 뜨죠. 근데 이 프로세스를 위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디캠인데요. 이 캠이 CAM이 아니라 CEM으로 해놓는다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실행되게 해놓고 백도어를 활용하는 그런 해킹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시스템 해킹 방법은요, 컴퓨터와 시스템을 장악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공격 방법이에요. 그래서 2010년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스톡스넷, 그리고 2014년 한국수력원자원, 그리고 2014년 한국수력 원자력 발전소의 해킹 기법, 이런 것들이 시스템 해킹을 해놓고 6개월 이상의 잠복기간 또는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잠복기간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의 시스템을 하나씩 장악해 나가는 거죠. 이 한국수력 원자력 발전소의 해킹 방법에서는 스피어피싱이라는 것이 활용이 되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곳에 취업을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살펴서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가족관계, 또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행적 모두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무심코 쓰레기통에 던진 종이들, 또는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웹 서비스 같은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또는 여러분들이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 또는 어떤 서비스 또는 게임 같은 곳에서 힌트를 얻어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걸릴 만한 덫을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주 자그마한 통로를 열었다면 천천히 시스템을 장악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정복하였다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도 있고요. 시스템 정보를 탈취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계좌의 권한을 획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보를 위변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언어는 주로 C나 파이썬을 많이 사용해요. 특히 파이썬은 해커의 언어라고 하죠. 개발하기가 굉장히 간편해서 익스플로이트 코드도 만들기가 쉽습니다. 자, 구글에서 취약점 가이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 시스템 보안에 대한 취약점 가이드 PDF 파일이 나와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을 뚫어야 된다면 그 취약점 가이드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 실제로 그 시스템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더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Remote Exploit 또는 Vulnerable Exploit 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침투할 수 있는 코드를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공부하실 수도 있지만 GitHub에서 익스플로이트라고 치시면 이미 공부하신 많은 분들이 이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트워크 보안인데요. 디도스, 도스, 스니핑, 스푸핑, 세션 하이제킹, 스캐닝 어택 등,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도스 공격의 코드들은 인터넷에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네트워크 해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웹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심플로딩 공격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3&D 쉐이크가 되어야 그때부터 통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이쪽에 서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롬이나 익스플로러에서 www.naver.com을 치면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 네이버가 서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3&D 쉐이킹이라는 통신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요, 클라이언트가 먼저 서버에게 내가 너랑 통신해도 되겠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서버가 그래 통신해도 돼? 라는 메시지를 주게 되고, 이 클라이언트는 그럼 이제부터 너에게 메시지를 줄게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시 줍니다. 그런데 내가 너랑 통신해도 되겠니?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플로딩 하는 거예요. 1초에 수백 개씩 또는 수천 개씩, 수만 개씩이요.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만 받다가 다른 사람들이 요청해 올 때 적절한 시간에 응답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DOS, Deny of Service라고 합니다. 디도스는 디스트리뷰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대의 서버로 한꺼번에 공격을 하는 거죠. 왜냐면 도스 공격은 방어하기가 쉽거든요. 나한테 3번 이상 질문을 해? 좀 이상한데? 라고 해서 차단,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해커의 입장에서는 2번만 100만 대의 PC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럼 해커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PC를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정답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PC에 윈도우 정품 쓰시나요? 파워포인트, 엑셀, 한글 다 정품 쓰시나요? 또는 게임 다 정품으로 게임을 하시나요? 그러면 누가 그 소프트웨어를 크랙했을까요? 이 크랙한 것들이 좀비 PC라고 하고, 그 좀비 PC들은 블랙마켓에서, 그러니까 다크웹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 공격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좀 더 많은 공부가 되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77 디도스 사건이라고 해서 국가 전방위적으로 공격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공격은요, 진짜 공격을 숨기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을 해요. 마찬가지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면 파이썬 도스 코드라고 깃허브나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날라오는 공격들의 패킷, 이것을 분석하는 게 와이어샤크 같은 툴인데요. 이 와이어샤크로 패킷을 분석하는 튜토리얼이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보안 프로젝트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이 패킷 분석을 경험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외국에서는요, 패킷 분석만 따로 하는 전문가가 있고요. 한국에서도 관제나 서트 하는 곳에서는 이 패킷 분석을 대부분 같이 하고 있어요. 공격이 들어왔으면 어떤 공격인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보안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보안은 응용 소프트웨어 보안 정책에서의 결함, 또는 시스템 개발에서의 눈에 띄지 않은 위약점, 그리고 코드의 생명주기 전체 과정을 아우릅니다. 이거는 웹이나 앱 뿐만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까지 모든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 속하게 되고요. 역시 구글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안 가이드 또는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고 하면요, 이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어떻게 신경 써서 개발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가이드가 있다면 반대로 뚫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보안 가이드가 잘 지켜져서 코딩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리버스 엔지니어링이에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역공학이라고 하고요. 코드를 분해하고 분석해서 재조합을 하던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는 정보 보안하고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정보 보안에서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어떤 목적에서 사용을 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요, 취약점 분석과 악성 코드 분석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잠시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들어가기 전에 분석을 이렇게 꼭 뜯어봐야만 바이러스인 것을 알까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바이러스 토탈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자, 이게 바이러스 토탈인데요, 파일과 URL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주시면 이게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32개의 안티바이러스 회사에 물어보게 되고, 그 물어본 것 중에 하나라도 바이러스라고 캐치를 하고 있으면 바이러스라고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지금 회사가 더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MD5도 같이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MD5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바이러스인지 아닌지도 알려줬었는데요. 요즘에는 그 MD5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 파일을 올려야 되는데 이 파일이 민감한 정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MD5를 같이 제공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MD5가 뭔지 모르신다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요, 파일이든 문자든 동영상이든 문서든 32자의 글자 조합으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암호학 부분에서 좀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프로그래밍 언어도 어느 정도 아셔야 되고요, 레지스터, 메모리, CPU 운영체제 등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도구는 올리디버거랑 IDA 같은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코드들이 나오면 어셈블리 코드로 보여주거든요. 그걸 해석해 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을 밟아 올라가면서 얘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피보나치 수열 코드란 말이에요. 지금 파이썬을 보시면 우리가 바로 해석이 가능하죠. define 피보나치 수열을 정의할 건데 0번째 항과 1번째 항은 n을 그대로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n-1번째 항과 n-2번째 항을 더해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셈블리어로 바꾸면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바로 보고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이게 기계로 바뀌어서 기계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코드로 바로 뜯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어셈블리어예요. 자, 포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렌식은요, 파일이나 시스템을 조사하고 수사하고요, 파일을 복구하거나 그것을 범죄 현장을 재현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황석 박사의 줄기세포 사건인데 연구원의 노트북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증거 획득을 했고요, 유죄 판결이 났죠. 그런데 포렌식을 아는 곳에서는 복구시킬 수가 없게 완전 삭제를 하죠. 군대에서도 그냥 휴지통에 넣어서 휴지통 비우기로 해서 지우는 게 아니라요, 그 부분은 30번 덮어 써요. 30번 덮어 쓰더라도 복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포렌식은 포렌식 기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조사에 관한 것들, 또 법률에 관한 것들을 많이 공부하게 되십니다. 특히 증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시는데요, 직접 증거, 간접 증거,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이런 증거들로 나눠서 파일만이 아니라 사람이나 네트워크 또는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것들까지 증거가 됩니다. 또 이것들을 지키셔야 되는데요, 정당성 원칙, 재현의 원칙, 절차 연속성의 원칙, 무결성의 원칙, 신속성의 원칙이에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정당성의 원칙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 증거가 입수가 됐는지에 대한 것이고요, 재현의 원칙은 검증을 실시했는데 동일한 결과가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 연속성의 원칙은 이 증거를 획득하고 이송하고 분석하고 보관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입회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의 입회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였는가, 또는 증거물의 변조나 손실을 대비하면서 수사를 하였는가, 이것이고요. 무결성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증거를 획득하셔서 수사를 하셨어도 이게 중간에서 위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또 신속성의 원칙,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들, 여기에 증거가 있다면 이건 굉장히 빨리 휘발되잖아요. 그래서 지체 없이 빠르게 증거 수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인케이스죠. 그런데 저도 친구와 동료, 친척들에게 간단한 파일 복구에 대한 의뢰가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되던데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은 인케이스 사용하지 마시고요, 레코바,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복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6번 버그헌팅입니다. 취약점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풀리지 않는 자물쇠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소스코드 감사, 바이너리 감사, 퍼징, 권한 상승 등 이런 것들이 버그헌팅에 속하고요. 소스코드 감사는 소스코드를 보면서 취약점을 하나씩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너리는 어셈블리어를 보면서 취약점을 찾는 거고요. 퍼징은 자동으로 입력값을 넣어서 취약점을 찾는 거죠. 자,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또 KR설트, 여기서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에 대한 신고포 상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웨어 버그를 발견하셨다면, 또는 취약점을 발견하셨다면, 또는 웹서비스, 앱서비스에 취약점을 발견하셨다면 신고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암호학인데요, 이 암호는 실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숨기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통신하는 그 모든 데이터가 공개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는 이 암호학이 없다면 공인인증서 같은 그런 인증 프로그램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숨기지 않았으니 누구나 다 복제할 수 있겠죠. 전치법, 대체법, DES, AES, RSA, MD5, SHA까지 굉장히 많은 암호 알고리즘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보보안을 하게 되신다면 이 암호학을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알러뷰 같은 경우에 이걸 두 칸씩 밀어볼게요. I 같은 경우에는 JK죠. 그 다음 알파벳이요. 그래서 두 칸씩 밀어서 K, NQXG, AQW 라고 전송을 누군가에게 한다면 그 사람이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칸씩 밀었다는 E라는 키를 그 사람에게 같이 전달하면 그 사람이 이 키와 이 값으로 여러분들이 전달하려는 메시지 I love you를 복호화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구글에 MD5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파일이나 문자를 MD5로 고쳐주는 웹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서비스에서 이호준이라고 하고요, MD5 해실 생성이라고 누르면
자, 밑에 이렇게 MD5로 생성된 메시지를 주죠. 그런데 이 문자열이 굉장히 길어지거나 이렇게요. 심지어 파일이어도 동일한 길이의 문자열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암호를 저장할 때 해커가 이걸 취득해도 이게 무슨 암호인지 알 수가 없죠. 이 MD5는 단방향이거든요. 근데 물론 레인보우 어택이라고 해서 해시된 값들을 가지고 역으로 해시 전에 텍스트를 찾아나가는 방법이 있긴 해요. 자, 그러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암호 알고리즘, 지금 나온 알고리즘 말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후보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호 콘테스트와 같은 콘테스트나 또는 세미나 같은 것을 참석하셔서 서칭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 알고리즘 중에 몇 개의 알고리즘들은 공모를 통해서 나온 알고리즘들도 있거든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